네, 코하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11월 6일 목요일에 코인 마켓워치 시작합니다. 암호화폐 주요 코인들이 이틀간의 급락 후 일제히 반등에 성공하면서 일단 한숨은 돌렸는데요. 그래도 아직 이 유동성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불안 심리가 여전한 가운데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대응하면 좋을지 목요일에 코인 코벤져스 두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투데이 이은주 기자와 톱데일리 강승혁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먼저 한국경제TV와 업비트가 마련한 빅 이벤트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한국경제TV 디지털 자산 실전 투자 대회 11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6주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총 상금이요 1억 원이 걸려 있습니다. 1억 원이 걸려 있는 이 대회는 업비트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12월 14일까지 신청 기간 중에 또 신규로 가입한 회원에게는 3만 원의 상당의 비트코인도 드리니까 주변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요 네이버에서 검색하시거나 업비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회 한국경제TV 디지털 자산 실전 투자 대회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피며 오늘의 코마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메타의 키보 차트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보 토탈 라인 차트입니다. 시장 전체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차트인데요. 일단은 단기 추세선인 주황색 라인이 어제 좀 반등하나 싶었더니 다시 한번 이 RSI 라인이 꺾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추세선인 초록색 라인도 같이 상승하나 싶더니 또 이렇게 좀 꺾이려는 흐름이 보여지면서 장단기 모두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네, 다음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0.04%입니다. 어제와 비슷합니다. 어제 59.85%였는데 오늘은 60%까지 올랐습니다. 아직까지 좀 비트코인의 비중이 조금은 높은 모습이죠. 이게 좀 풀려야 알트장이 불장이 오는데 물론 일단 비트코인이 먼저 잘 가줘야 알트장도 잘 가겠죠. 다만 지금 비트코인의 비중이 더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테더 도미넌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SDT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는 차트죠. 테더 도미넌스는 현재 5.35%입니다. 어제 방송 시간은 5.41%였는데 소폭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금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풀이될 수 있고요. 다음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점수를 매기는 키포인트 스코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22%입니다. 어제 저녁 6시 기준으로 18.63%였는데 그래도 좀 상승했지만 아직도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횡보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 관점의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는 1.87%로 어제보다는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단기적으로 횡보세가 지속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스메타의 키보 차트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둘러봤습니다. 전해드린 차트 내용은요, 투자 시 참고용으로 활용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신중하게 투자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주요 코인 시황을 일단 이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보시죠. 비트코인 10만 3천 달러 선까지 회복을 하다가 다시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ETF 유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 불안한 심리가 만연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비트코인의 현 상황 좀 살펴주시죠. 예, 지금 모든 자산이 이제 급등 후 어느 정도 이제 조정폭도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제 크립토 시장으로 영 머니무브가 가능할까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다음으로 비트코인 거래량이 많은 약간 큰 손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먼저 상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크립토 정보 사이트 코인일스에 따르면은 최근 24시간 동안 사용된 국가 통화의 총 비트코인 거래량
한 65,910 BTC가 되는데요. 네. 이 집계에서 미국 달러화가 79.86으로 1위, 그 다음 2위가 한국 원화로 10.04% 기록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한국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들어온 외국인 투자자분들도 원화로 거래한 부분도 있을 텐데요. 네. 예, 그 외에 다른 통화를 모두 합친 비중이 10.10%로 한국 원화와 비슷합니다. 네. 예, 실제로 지난 이제 코스피 차트에서 가장 깊은 저점은 3,867.81을 기록한 오전 10시 34분이었는데 네. 그때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 시세가 1억 4,600만 원대로 급락하면서 흡사한 차트를 그렸습니다. 예, 바이낸스 차트상에서도 그 시점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선이 깨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워낙 이 국장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 한국 국장하고 좀 커플링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예, 그 이제 개인의 그런 자산은 한정적이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 안에서 이제 매도와 매수를 이제 어느 정도 비중을 어느 시장에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 부분에서 방금 보여드린 그래프와 같듯이 한국 투자자들의 어떤 지갑이 또 이제 지갑 사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즉 크립토 시장의 변동성에는 한국 투자자들의 이런 자금 도향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렇네요. 예, 국내 주식과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리스크 심리가 모두 상승해서 한국 투자자들의 투심이 중첩적으로 영향받은 것이 현재 조정 장세와 무관하지 않은 셈입니다. 예, 국내 거래소 업비트 디지털 자산의 어떤 가격과 거래량을 바탕으로 한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은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중립 구간인 48 수준이었다가 이틀 전인 4일에는 공포 구간인 31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습니다. 네. 미국 증시를 보면은 이제 CNN 비즈니스 제공하는 공포 탐욕 지수가 5일 기준 극도의 공포 구간, 익스트림 피얼 구간인 24를 기록했고요. 네. 예, 국내 증시의 변동성의 기울기도 이제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서 코스피 200 콜 그리고 풋옵션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이제 쉽게 말해서 향후 30일간 시장이 얼마나 출렁일지에 대한 기대를 수치화한 그 코스피 변동 KSB 코스피를 보면은 네. 5일 지수는 40.5일로 전거래일 대비 13.22%나 급등했습니다. 네. 오늘 6일에는 39 수준으로 소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우선 전통시장과 크립토 시장 투자자들의 센티먼트가 두 시장 모두 위험해지고 있다라고는 느끼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서 아예 시장을 빠져나가기보다는 5일 다우존스와 나스닥은 반등했고 미국 시장 변동성인 지수도 빅스도 5.11% 하락해서 일정 부분 안정세를 보였죠. 다행이네요. 예, 오늘 이제 네. 코스피 시장도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방금 그 비트코인 시세도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은 이제 반등하는 흐름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각 시장에서의 위험회피 심리가 이제 강해졌고 또 달러가 강세인 만큼 돈을 현금이나 스테이블 코인, 이제 테더 같은 이제 그런 곳에 넣는 투자자들도 있겠지만은 네. 아직 투자 시장의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느끼는 투자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조건 속에서 크립토에서 전통자산으로 또 전통자산에서 이제 크립토로 머니무브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갖춰졌다. 서로 손바뀜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아.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런 그 제한된 그런 이제 현금 이제 자본에서 그런 자산 분배를 달리하는 그런 뭐 이제 지능적인 그런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 예를 들면은 지난 2022년에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소 FTX 파산 사태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할 때 금값은 올랐었고 네. 이듬해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SVV가 파산할 때는 비트코인과 금값이 동시에 상승을 했었죠. 네. 예, 이제 비트코인도 제도권을 편입해서 이제 신뢰 자산으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피난성 자금이 상대적으로 이제 신뢰가 더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네. 6개 통화에 대한 이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3개월 만에 100을 돌파했는데요. 네. 원달러 환율도 덩달아 이제 1,450원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코스피는 4,000선을 돌파하면서 주가와 환율은 이제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통설과는 좀 어긋나는 모습이죠. 그렇죠. 보통 환율이 오르게 되면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네. 이게 지금 역상관계가 돼가지고 좀 특이하긴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런 해석도 있어요. 한국의 원화가 어떤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조금 더 부여받는 이제요? 그런 느낌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안전자산이 아닐 때는 이제 투자 자세 빠져나가면은 그런 이제 뭐 급락폭이나 이런 것도 가팔라지는데 뭐 이런 모습은 좀 안전자산으로서 어떤 미국 달러가 보여줬던 것처럼 뭐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일종의 해석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그 미국 주식을 사들이면서 확률 상승을 부추겼고 이제 그 올해 6월 초에서 9월 말 사이 미국 투자자들의 이제 국내 상장 주식 순매수는 약 8조 2,280억 원으로 랠리를 주도했습니다. 이처럼 환율이 상승하면서도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 디지털 자산 거래소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김치 프리미엄이 3.6%로 올라서 시세 과열 위험도 있는 또 높아지고 이제 수익률 착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금융위기 신호 시에는 국내 거래소에서 이제 가격 하락폭도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형상이긴 하죠. 달러 환율이 오르는데 국장도 오르고 갑자기 암호화폐 김치 프리미엄도 생기고 그래서 만약에 더 흔들릴 경우 더 무너질 수 있다. 아,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요한 건 아무래도 모멘텀이지 않습니까? 이 트황제 입이 중요한데 다행히 현재 시간으로 어제 아메리카 비즈니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시장 강력 지지 발언을 했다면서요? 아, 네, 그렇습니다. 딱 정말 누구나 봐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뭐 이렇게 앞서서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식에서 연설을 해서 크립토가 달러에 대한 압박을 많이 덜어주고 많은 좋은 일을 한다. 우리는 미국을 비트코인 초강대국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한 것에 연속선 당해서 환율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달러가 될수록 미국은 무역 적자가 심화돼서 크립토 친화 정책을 펼 개연성도 높아진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세계 무역과 결제 대부분이 달러로 이루어지는데 미국은 이제 무역 및 재정 적자로 달러 신뢰가 악화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죠. 근데 이제 미국은 강달러가 부담스럽지만서도 달러 패권은 유지를 하고 싶어 하고요. 어떤 강대국의 어떤 숙명 뭐 그런 거 겠죠. 그래서 달러가 모든 걸 감당하는 대신에 크립토가 가치 저장 가능 기능의 일부를 이제 대체하고 또 결제 기능도 담당함으로써 달러의 그런 수요 공급 균형을 완화하는 수단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그런 달러 비축을 줄이면은 어떤 이제 강달러 그런 이제 압력도 좀 줄어들고 미국은 이제 해외 달러로 유출이 줄어서 무역 수지도 개선될 수 있고 유동성 팽창 압력도 좀 줄어들 수가 있죠. 이는 크립토의 수요가 이제 미국의 글로벌 자금 역할 확대와 통화 패권 그런 유지 그렇게 연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은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 소속인 이제 존 부즈먼 상원의원이 백악관 암호화폐 인공지능 담당관인 데이비드 삭스, 민주당의 코리 부커 상원의원과 크립토 마켓 구조 법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크립토에서 가장 중요한 법안 중 하나로 꼽히는데 미국 역사상 최장기 정부 셧다운 속에서도 이런 이제 크립토에 대한 그 지능 정책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공화당의 신시아 럼미스 의원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는 위원회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일 직원 수준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는 양당 간 논의이며 세부 사항까지 깊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엄청난 진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주 기자, 이제 이 비트코인 뉴스 메타의 메타 차트 또 알파 차트를 통해서 현황 살펴주시죠. 네, 그래도 조금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103,000달러를 다시 복귀해주고 나서 이제 이 구간에서의 좀 행보가 앞으로 하방으로 갈지 다시 한번 상방으로 돌아가 줄 수 있을지를 봐야 되는데 이 뉴스메타 차트를 통해서 함께 지금 상황을 살펴보시면 가장 최근에는 그래도 이 바이에 대한 시그널이 떠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가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메타 차트, 메타 라인에 지금 차트가 딱 걸려있는 상황 이죠. 다만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면서 RSI는 다시 한번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서 서로가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AI로 예측을 해보는 알파 차트 같은 경우도 일단은 캔들상에서는 매수의 시그널이 떠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온체인 데이터라던가 전반적인 거시에 대한 심리가 긍정적으로 전환이 돼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크게 놓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비트코인 다행인 것은
지금 바이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긴 했지만 RSI 선에서는 조금 높은 수준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유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기관들의 유입세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지금 온체인 쪽의 데이터들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또 마냥 희망의 끈을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숨어있는 호재에 대한 좀 이슈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최근에 고래들이 계속해서 거래소로 대규모 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로의 입금은 즉 매도를 또 우리가 의미하는 거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지난 한 달 동안 거의 원화 기준으로는 10조 원이 가까이 되는 물량이 바이낸스로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 안에서도 최근에 고래들의 바이낸스 입금량이 엄청 많이 증가가 돼서 시장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요. 뭐 단순히 차익 실현을 하려는 움직임일 수도 있지만 전략적으로 포지션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가격을 잘 좀 살펴보면서 고래들의 심리를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다만 이런 비슷한 좀 패턴들이 과거에 반복됐었을 때는 단기적으로 이 고점 패턴과 일치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고래들이 대규모로 다시 바이낸스로 입금을 하고 있다는 건 단기 고점에 대한 시그널로 해석을 해봐야 되는 것일지 과거 패턴들에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 일단 10만 달러가 어제 한 차례 붕괴가 되고 나서 그 뒤로 또 하락 베팅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 쪽에서 비트코인 8만 달러까지 떨어진다라는 숏의 이 풋 옵션이 지금 네. 계속해서 증가가 되면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9만 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8만 달러 같은 경우는 13억 달러를 돌파했고 9만 달러 풋옵션 OI 같은 경우도 19억 달러에 달하면서 어쨌든 상승보다는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현재 상황에서는 더욱더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옵션 시장의 전체 미결제 약정 규모 자체가 지금 400억 달러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대부분 11월에서 12월에 만기돼 있는 물량들이거든요. 네. 연말에 엄청난 변동성이 나온다라는 것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12월에 FOMC 때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파월 의장님께서. 네, 기준금리 인하해 주셔야 됩니다. 그쵸. 지금 상황에서는. 하면 저거 쇼핑 네. 그냥 다 스퀴즈 나가지고 빵 뛸 텐데. 맞습니다. 그게 만약에 여기서 동결이 나와 버린다. 그러면 진짜 그러면은 이제 그 미결제 약정들이 네. 또 이제 풋 쪽으로 힘이 실리면서 아. 변동성이 좀 하방으로 크게 나올 수 있는 위험도 있겠다. 네. 하지만 뭐 그렇게 생각하진 말자고요. 그쵸. 네, 지금 지표들도 지금 계속 네. 굿이스굿 뉴스로 잘 읽히고 있으니까 네. 앞으로 나올 지표들, 경제 지표들 잘 보면서 우리가 좀 미리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뭐 옵션 시장뿐만 아니라 계속 이번 주 내내 말씀드렸지만 기업과 기관들이 좀 계속해서 등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ETF 쪽에서도 순 유출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간밤에는 현물 ETF 쪽에서 다시 매수세로 전환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팔아왔던 그 매도량 대비해서는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장기 보유자들도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부분은 시장의 큰 부담입니다. 40만 개 정도 되는 비트코인 매도가 장기 보유자들 사이에서 나왔는데 원화 기준으로는 65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기도 하고요.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보유하고 있었던 보유자들이 추가적으로 떨어져서 본인의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이익권에서 매도를 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30만 개 넘는 비활성화 지갑에서 다시 한번 활성화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거래소에 있는 물량을 이제 지갑, 개인 지갑으로 옮겨놓고 뭐 3년이든 5년이든 아예 터치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지갑 안에 액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비활성화 지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비활성화됐던 지갑들이 다시 깨어났다는 건 움직임을 보였다는 건 어딘가로 또 이체했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약간 락업 해제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30만 개가 넘는 주소에서 갑자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뭐 매수의 신호가 아니고 보통은 매도의 신호를 우리가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가격 하방 압력에는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매수세가 굉장히 좀 미미한 상황에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만 줄 서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상승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 일단은 레버리지 붕괴 같은 경우도 지금 비트코인의 OI가 사이클 최대폭까지 감소가 됐습니다. 바이낸스, 바이빗, 게이트.io 거래량 기준으로는 거의 뭐 상위 3개 거래소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 사이클 들어서 가장 큰 OI 붕괴가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거의 90억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증발이 되면서 보통 이렇게 한번 청산이 딱 일어나면 트레이더들이 다시 또 막 포지션을 열어서 재진입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레버리지가 다시 안 돌아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청산당하면 또 들어오고 이게 반복이 돼야 되는데 아예 거시적으로 지금 상황은 당분간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한 것인지 이제 기존에 오픈해놨던 그 물량이 11월, 12월에 만기되는 게 있지만 이번 1, 2주 안에 이 청산당한 물량에 대한 추가적인 레버리지 증가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서는 투심 자체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7조 원 이 레버리지 청산이 엄청 큰 타격을 아직까지 입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그 정도 청산 이후에 이제 차근차근 다시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분석하는 쪽도 있지만 실제 투자 심리를 놓고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게 이 미결제 약정 시장에서도 함께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MVRV 비율이라고 하죠. 시장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보는 비트코인의 펀더먼털을 체크하는 지표인데요. 다행히도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기본 체력은 여전히 조금 탄탄하다라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해당 지표 같은 경우는 시장 가치 대비해서 실현 가치 의미를 하는데 지금 1.8 정도로 좀 집계가 되고 있어요. 지난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통 이 정도 구간이면은 중기 저점 형성기 혹은 회복 구간의 초기 때 보여지는 지표여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조정 끝나고 올라가려고 하나라는 그 데이터가 보여지고는 바닥을 있습니다. 잡았나? 네, 그런 또 지표로도 읽힐 수가 있어서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안에서 그 가치 자체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크게 흔들림 없이 탄탄하다. 다만 이 투심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기업 가치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좋지만 이 수급이 부재하면은 가격이 오르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비트코인의 상황이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간단하게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조정이 사실 뭐 예전에 17년도 장이라던가 20년도 장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훨씬 더 무서운 조정들이 과거 역사상 많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해서 물론 두 자릿수 이상의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죠. 제일 고점 대비 거의 한 20% 가까운 하락폭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2010년 이후에 비트코인이 30% 이상 조정됐던 사례가 무려 17회 정도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혼돈이네, 혼돈. 네, 케이오스죠, 말 그대로. 그리고 최대 조정폭은 무려 94%. 이제 이럴 때는 아무도 비트코인을 모를 때, 뭐 2010년 9월이라던가 2021년 6월이긴 했습니다만 이럴 시절 때는 아예 90%의 조정이 비트코인이 겪었을 만큼 이 최대 조정폭 기준으로 물론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최근 들어서도 30% 이상 조정했었던 게 17차례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20% 조정 나온 게 막 동황차 끝났다 그 이제 아니군요. 아니다라는 의견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사례에 대비해서 어쨌든 약한 조정 수준이기 때문에 이 조정 이후에는 언제나 늘 신고점 경신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회로 봐도 괜찮을지 여러분들도 잘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상에서도 일단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 RSI 선 자체도 주간 단위로 계속해서 지지선을 재테스트 해주고 있는 과정인데 보통 여기 터치할 때마다 최근 과거 세 번 정도 이 구간에 들어왔을 때마다 모두 신고점을 경신을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간 RSI의 핵심 지지선이 뚫리지 않는다는 한에서 추가적인 정고점을 향한 또 가능성도 열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상승에 대한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관점들도 있습니다. 오르긴 오를 건데 추가적인 조정 이후에 반등할 것이다라는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장에서는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크지만 이렇게 사이클이 종료된다라기보다는 한 번의 추가 하락 이후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열려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도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행히 어제는 그래도 아래 꼬리를 달면서 영차 열심히 올라와줬고 오늘은 그래도 좀 빠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근데 해킹 이슈도 있고 좀 악재가 겹치는 모습인데 이 와중에 솔라나와 비교하는 관점의 이슈를 좀 가져오셨다고요? 예, 요즘에 솔라나가 약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어그로? 약간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예, 네. 이제 그 레이어 1 블록체인으로서 이제 솔라나가 뭐 이더리움과 경쟁하고 뭐 이렇게 최근에 리플까지 뭐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이제 뭐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대결해보자 막 이러고. 예, 네. 좀 이따 리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좀 그런 솔라나 그러니까 ETF 시장에 아무래도 이제 수급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쵸. 어떤 이제 ETF 동향을 보면은 이제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떠올리게 합니다. 태양이 누군가요? 태양이요? 이더리움과 솔라나? 태양은 이제 레이어 블록체인이 이제 그 뭐 월가나 여러 가지 뭐 그런 기관들 그런 현실에서 어느 곳을 채택하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태양을 가리고 있는 상태다. 예, 지금은 뭐 물론 이더리움이 좀 압도적이긴 하지만 솔라나가 약간 도전자 입장에서 치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제 코인텔레그래프라는 이제 매체는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에서 자금 유출 이제 분리드 이제 출혈이 계속된다고 그랬어요. 네. 된다면서 이제 솔라나가 어떤 조용히 이제 호기심에 찬 자본을 유치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보여주신 장표는 이제 그런 밸런스 해킹 그걸 알리는 그런 이제 이제 게시물인데요. 뭐 현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이번 화요일 기준으로도 자금을 계속 유출해서 모두 5일 연속 자금 유출을 기록한 반면에 솔라나 펀드는 자금 유입이 6일. 근데 이제 오늘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더 7일 연속이 7일 연속이요? 예, 이어졌어요. 확실히 지금 솔라나가 하나의 이더리움 태양을 방해하려는 느낌이네요. 네, 분위기가 좀 상반됩니다. 오호. 예, 그렇습니다. 네. 이 파사이드 인베이터스 데이터를 보면요, 이제 현물 이더리움 ETF는 매도 압력을 받아서 이제 2억 1,900만 달러의 환매를 기록했는데 피델리티와 이 블랙록의 상품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 이론에서 이제 10월 말 이후에 이더리움 연계 ETF 에서 약 10억 달러의 자금이 유출되는 그런 5일 연속 그런 유출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블랙록은 지난 5일 이제 온체인 분석 플랫폼상에서 총 34,777 이더리움 약 1억 1,500만 달러 사용량을 이제 코인베이스 프라임 지갑으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바로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잠재적 대기 물량. 그러니까 이는 자산운용사로서 리스크 회피를 위한 매도 시도를 암시하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이 또 나옵니다. 최대 자산운용사가 적자 마이너스를 낼 수 없으니까 빠르게 좀 피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자산운용사는 최대한 그 수익이 나는 자산을 따라가는 게 이제 기본적인 룰이니까요. 네, 이더리움은 그동안 이제 탈중앙성과 보안성을 기반으로 이제 디파이, 이제 탈중앙 금융을 뜻하는 디파이 분야에서의 활용성을 내세웠죠. 그런데 이런 강점이 타격받게 된 것이 최근 그 말씀드린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 프로토콜인 밸런스가 해킹 공격을 받아서 약 1억 달러 이상의 디지털 자산이 유출된 일입니다. 밸런스 관련해서 이제 이더리움 기반 스마트 계약의 권한 인증 절차에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네, 이것은 뭐 레이어 1 시장의 경쟁자인 이제 솔라나가 반사이익을 보는 이유로 꼽힙니다. 예, 또 연간 이더리움의 이제 연간 스테이킹 이제 수익률은 3% 수준인데 솔라나의 경우 이제 7%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예, 기관 투자자들로서는 이제 비교 우위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인 비탈릭 부테린과 솔라나의 공동 창업자인 야나톨리 야코벤코가 레이어 2 보안과 분산성 문제를 두고 소셜 미디어에서 논쟁을 벌이기도 하는 등 뭐 이제 그런 경쟁도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뭐 레이어 2 뭐 이제 그 이더리움 이제 부탈릭이 뭐 51% 우리는 그렇게 뭐 이어봐서 안전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이제 솔라나가 뭔 소리냐 뭐 그런 게 하면서 약간 직접적으로 약간 논쟁을 벌인 부분이 있거든요. 뭔 소리냐 뭐 너네 안전하지 않다 막 이런 식으로. 예, 이 부분이 어떤 도전자로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점유율이나 시장의 그런 자본을 이끌기 위해서는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컨플릭트
좀 그런 노이즈 뭐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더리움 솔라나가도 도전해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장세에서는 뭐 솔라나가 도전을 하든 뭐 하든 거시적으로 너무 안 좋아서 힘을 받지는 못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나중에 유동성들이 막 들어왔을 때 진짜 왕자는 누가 가져갈 것인가 이거를 저희가 좀 관전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쭈 기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제 유스메타의 메타 차트, 알파 차트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네, 아까 확인했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근에 좀 나와졌었던 시그널이 메타 차트에서 바이에 대한 시그널이었는데 이더리움은 이제 막 셀에 대한 시그널이 다시 한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셀에 대한 시그널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타의 라인을 캔들이 좀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이 부분을 지지가 아닌 또 저항으로 바꿔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3,300달러 정도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대로 또 추가적인 약세 흐름과 함께 가격 하락이 나올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AI로 예측해 볼 수 있는 알파 차트에서도 일단은 조금 추가적으로 이 빨간색 시그널이 뜨면서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보다도 확실히 이더리움의 가격이 조금 더 부진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바이 시그널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셀 시그널이 나타났다라는 점이 좀 안 좋은 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이더리움 관련해서 항상 온체인 데이터 살펴볼 때 비트마인이 또 매수했나, 아직 매수할 돈이 있나,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이더리움의 현재 상황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온체인 상에서 봤을 때 이더리움 뭐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의 시그널이 나와줄 수 있을까는 기대감들도 있지만 그만큼 이제 바닥을 다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먼저 보여드릴 지표는 Span Output Profit Ratio라는 건데요. 이 SOPR 지표라고 해서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1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손실을 보면서도 팔고 있다라는 거고 1 이상이어야 이익권에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손실을 보면서까지 팔 정도면 엄청난 이 포모 심리가 작동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심리죠. 패닉셀인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손실을 보면서도 매도를 하는 건데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SOPR 지표가 이번 주에 결국 0.97선까지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하고 있다. 매도의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라는 게 차트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지표가 나올 때마다 늘 바닥과 매집에 대한 시그널로도 함께 풀이가 되기도 했는데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팔 정도로 패닉셀이 쌓이고 있는 그 구간이야말로 바닥의 신호다라고도 반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매집을 그럼 해줘야 되는 구간으로 작용이 되는 건지 계속해서 지표들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손실을 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진득하게 투자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너네 계속해서 변동성 보여줄 거면 나가라. 이렇게 하면 좀 잘 다져져서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싹 정리하고 나면은 여기 밑에서 이제 좀 기관급이나 고래들이 사주기 시작하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와 패닉셀이 강하지만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하나의 기회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수익 상태권에 있었던 이더리움의 계정들 또한 7,800만 개 이더리움에서 5,300만 개로 30% 정도가 감소가 되면서 지금 대부분 많이 손실을 보고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매도와 패닉 셀링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저 정도면 저도 나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하다못해 이 100% 승률의 고래 또한 드디어 그 레전더리했던 100%의 승률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어요. 이게 무너졌어요? 근데 이분만 믿고 약간 이더리움 잘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다행인 건 이분이 롱 포지션에 넣어서 틀린 게 아니라 숏 포지션에 베팅을 했다가 결국 청산을 당하고 포지션을 클로즈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쨌든 100%의 승률이라는 엄청난 이 결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던 고래였는데 이번에는 약간 조금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고요. 25배 이더리움의 숏 포지션을 들어갔다가 20억 원 정도의 손실이 확정이 되면서 포지션이 닫힌 걸로 확인이 됐고 지난 이틀 동안 무려 650억 원 정도를 손실 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패 신화가 끝났는데 뭐 지금 시장이 그만큼 쉽지 않다. 이 100% 승률 고래도 지금 시장의 방향성을 완벽하게 잡아낼 수 없다라는 좀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마리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 고래 주소는 한 명이죠. 네. 다른 100% 그 고래는 없어요? 또 있어요. 또 있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고. 그렇군요. 그리고 레버리지 쪽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OI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마이클 버리 말을 왜 이렇게 잘 듣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일단은 지켜보자. 추세가 아주 강하게 나오면서 이더리움 선물 쪽의 OI도 지난 하루 동안 16%가 급감을 했습니다. 트레이더들이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고 레버리지가 계속 축소가 되면서 시장 안에서의 활동성이 둔화됨과 함께 이 현물 가격에 대한 상승 가능성도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더리움의 좋은 온체인 데이터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이더리움의 물량 30%가 여전히 전체 스테이킹이 돼 있다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더리움을 장기적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트레이더들은 강한 신념과 함께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해제하지 않았고 보통 해제하는데 몇 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30%의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가격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계산을 해봐야 될지 현재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3,388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 주간 단위로 13%의 조정이 나왔었고요. 다만 하루 대비해서는 2% 정도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중요한 지지선인 3,000달러를 뚫어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200일 이평인 3,600달러를 돌파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의 구간이 열린다라고 하니까 이 3,000달러의 지지와 함께 다음 주요 저항 구간인 3,600달러를 돌파해 줄 수 있을지를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3,600달러를 다음 주쯤엔 좀 돌파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움직임 확인해 봤고요. 다음은 리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지금 2.3달러대를 지켜내고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가져올 리플 관련한 이슈에서 솔라나가 등장을 한다면서요? 네, 그 솔라나 앞서 어그로라는 말씀을 쓴 게 약간 그렇습니다. 이제 솔라나의 그 도발을 이제 맛보고 있는 게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리플도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지난 이제 10월 말 이제 세계 최대 송금 기업인 웨스턴 유니언이 솔라나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결제 인프라를 구축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고객이 법정 화폐와 디지털 자산을 뭐 유연하게 전환하고 뭐 송금, 보관, 결제까지 가능하도록 해서 뭐 솔라나 네트워크 상에서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의 결제를 처리를 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예, 웨스턴 유니언이 이렇게 과거 10년 동안 리플을 활용한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렇게 결국 택한 건 솔라나였단 말이죠. 그래서 실전이 쏠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이런 일을 두고 이제 크립토 인플루언서 중 한 분은 뭐 2025년에 XRP 리플 들고 있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약간 이렇게 디스를 하기도 진짜요? 예, 뭐 이제 인플루언서니까 이렇게 뭐 말씀을 하실 수 레버리지 갖고 있는 저는 완전 부끄러워 얼굴 들지도 못하겠네요. 아닙니다. 자랑스러워 하실 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뭐 솔라나 공식 X 계정이 뭐 이제 브릿지 통화는 없다. 솔라나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만 있다. 뭐 이런 글을 올린 것도 리플이 그동안 이제 브릿지 통화로서 뭐 결제 송금을 위한 그런 서사를 표방해왔는데 이런 부분도 약간 부정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뭐 스테이블 코인이 뭐 할 수 있는데 뭐 이제 그 브릿지 통화라는 개념이 왜 굳이 필요할까? 리플이 왜 필요하냐? 예, 뭐 그런 존재를 약간 좀 부정을 하는 듯한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렇습니다. 이제 리플 진영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는데요. 뭐 이제 코인데스크에 따르면은 리플은 연례 행사인 이제 스웰 2025에서 자사 스테이블 코인 리플 USD, RLUSD라고 합니다. 활용해서 마스터카드 신용카드 결제 정산을 뭐 이제 XRP 레저상에서 이제 처리를 하는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예, 제미니 신용카드의 발급사인 웹뱅크는 XRPL의 그 RLUSD를 사용해서 마스터카드 거래를 결제망을 테스트를 하는데요. 예, 이는 미국 내 이제 규제를 받는 이제 은행과 스테이블 코인이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기존 카드 결제를 처리를 하는 이제 초기 사례로 평가가 됩니다. 리플 커뮤니티에선 마스터카드 연간 거래량이 9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데 웨스턴 유니온이
같은 급이냐, 같은 레벨이 아니다. 뭐 이런 방금 디스 약간 맞받아치는 그런 자신감, 뭐 이런 부분을 좀 이제 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스전이에요. 리플과 솔라나의 디스전. 아, 그렇습니다. 이거 뭐 엠넷의 그런 뭐 디스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처럼 방불케 하는 뭐 그런 모습인데요. 또 이제 RLUSD 이제 그 시가총액이 뭐 출시 11개월 만에 1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리플은 이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확장에 발맞춰서 RLUSD의 활용도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이제 리플사는 이제 기관 투자자용 거래 플랫폼인 리플 프라임, 기업용 재무관리 솔루션, 뭐 리치 트레저리, 뭐 결제 연결 네트워크, 레일 등 뭐 기업용 솔루션에 RLUSD 생태계 추가를 함께 알렸습니다. ETF 출시도 함께 진전이 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인 제임스 세이파트는 프랭클린 템플턴이 이제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에 XRP 현물 ETF와 관련된 최신 S1 등록 명세서를 제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신청이 SEC와의 조율을 상당 부분 마무리한 그런 시도를 해석을 하면서 프랭클린이 이번 달 중 그런 ETF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제 ETF 출시만 되면 리플 자금이 쏟아질 수 있는데 언제 될까요? 정말 갑갑하기만 합니다. 다만 그래도 조만간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으니까 좀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주 기자, 리플은 뉴스메타 이 메타 차트, 알파 차트 뭐라고 시그널 보여주고 있나요? 네, 일단은 메타 라인 위에서 가격을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오늘 조금 3% 정도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리플인데요. 현재는 매수에 대한 시그널과 함께 가격은 2.3달러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AI로 함께 확인해보는 알파 차트 같은 경우에서는 바이의 시그널 이후 살짝 셀에 대한 가능성이 점쳐지는 시그널이 있긴 합니다만 아직 완전히 전환되진 않은 상황이어서 지지가 잘 나와줄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잘 메타 차트와 알파 차트 상에서는 잘 지지를 해주고 있는 우리 리플인데 리플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좀 인상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네, 오늘은 온체인 데이터보다는 차트적인 관점에서의 좀 내용들을 전달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리플이 또 간밤에 추가적으로 5억 달러 정도의 전략 투자 유치를 했다라는 내용을 전해오면서 기업 가치가 400억 달러, 원화 기준으로는 거의 뭐 57조 원 가까이 되는 기업 평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 리플의 호재 중에 하나가 또 IPO도 있었어요. XRP가 이제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한 IPO 과정도 있었는데 XRP 측에서 회사가 재무 상태가 너무 좋아서 IPO 할 필요 없다. 자신감을 드러내는? 돈이 필요 없는 거야. 어깨 막 이만큼 올라가네. 회사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IPO도 당분간 안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이런 회사의 건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격에는 조금 나름 반등으로 잘 반영이 돼서 오늘 3.5% 정도까지 추가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간밤에 나왔었던 이 전문가들의 차트 관점보다는 현재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이 3달러 아래까지도 지금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2달러까지 붕괴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까지 나왔었거든요. 다행히도 근데 이 2달러를 딱 붕괴하는 시점에서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알리 전문가 같은 경우는 2달러까지 다시 한번 또 돌아갈 수 있다. 리플이 2달러까지 또 추가 하락을 했다가 그다음에 반등을 해줄 것이다라는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달러까지도 밀려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차트상 나와 있다라고 하는데 1.9달러에서 2달러 사이까지 한번 지지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202평선 구간인 2.6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기도 했고요. 또 다른 전문가의 차트 분석을 보시면 지금 2.2달러의 하락 방어만 잘 해주면 2.45달러 그 위에는 2.6달러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오늘 상승과 함께 2.3달러까지 일단 일시적인 가격 회복이 나와주고 있는데 두 전문가가 이야기한 지지 라인은 모두 웃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지보다는 저항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이 저항선 돌파 이후 추가 상승에 대한 추세가 그려질 수 있을지를 기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플 차트적 관점까지 살펴봤습니다. 차트 분석과 전문가의 의견은 또 참고로 봐주시고요.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시청자의 문의 요청이 있었던 코인을 소개하는 코너죠. 코인레이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어제 생방송 채팅으로 시청자분께서 문의한 코인이죠. 어떤 시청자분이셨을까요? 네, 슈퍼조 월드님, 수이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 수이 어떤 코인이고 또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네, 수이 역시 이제 그 이더리움 솔라나와 경쟁하는 이제 레이어 1 블록체인이죠. 레이어 1이군요. 수이도. 예,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수이가 이제 방금 솔라나가 어느 정도 나름대로 이제 그런 타겟층을 구현한 거 달리 좀 밸런서 해킹 여파를 좀 고스란히 겪은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는데요. 네. 예, 코인데스크 리서치에 따르면 보안 우려가 커지면서 이제 투자자들은 더 위험한 레이어 1 토큰에 대한 노출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수이는 어떤 기관 청산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은 분석 기간 동안 거의 4,260만 개의 토큰이 거래됐는데 이는 이를 평균보다 약 68%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게 매도의 흐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뭐 이더리움과 솔라나보다 좀 관심이 그런 덜한 어떤 이런 관심이라는 게 결국은 방어력도 되는데 네. 예, 그런 좀 덜한 모습이죠. 근데 이게 수익 투자자들은 이렇게 좀 한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제 코인베이스 이제 50 인덱스에 이제 수위가 이제 그 시총을 따지면은 20위권에 있는데 네. 근데 왜 그런 대표적인 지수에 편입이 안 돼 있느냐 하면서 이제 코인베이스 계정을 이제 태그하면서 아, 왜 이렇게 편입 안 해주냐, 이거는 지수의 신뢰성을 뭐 훼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형 이제 시총 가지고 있는 주식들 다 뭐 밸류업이나 이렇게 편입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수익 투자자들은 그런 대표 지수에 편입이 안 되니까 좀 그런 점에서 불합리함 그걸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게요. 시총 22위권 들어있는데 코인베이스 50 인덱스에는 안 들어가 있으면 화가 날 만하네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시세나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을 바로 이제 피부로 느끼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수익 생태계는 네. 예, 꾸준히 확장되고 있다는 게 재단의 설명입니다. 네. 크리스찬 톰슨 수의재단 이사는 저희 이수영 기자님, 이제 블루임기트 정말 멋진 이수영 기자님, 네. 정말 멋진 크립토 전문지죠. 블루임기트와 인터뷰에서 네. 최근 탈증화 거래소 덱스에 대한 주목도가 높다. 수의 생태계에서도 모멘텀과 블루핀과 같은 프로젝트가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고 네. 특히 블루핀은 이미 수위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프로토콜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실제로 디파이라마의 그런 데이터를 보면은 수위의 탈중화 거래소 거래량은 지난 10월 100억 달러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재단은 이 수위를 기초 자산으로 한 ETF를 기관이 검토를 시작한 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재단 차원에서는 좀 방어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긍정적인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 기자, 수위의 차트 상황 좀 어떻습니까? 네, 수위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지지가 앞으로의 좀 방향성을 크게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차트적인 관점에 대해서 함께 좀 체크를 해봐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일단 메타 차트에서 보여지는 수위의 모습, 최근에 셀에 대한 시그널 이후에 일단은 주요 지지선 아래에서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AI 차트로 보는 이 알파 차트 같은 경우에서도 일단 바이에 대한 시그널이 지난 5일에 뜨긴 했지만 그 뒤로는 이 매도 압력이 조금씩 상단을 누르고 있는 모습이 차트상에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수위는 그래도 바이에 대한 시그널이 있지만 가격상으로는 계속해서 매도 압력이 포착이 되고 있네요. 다만 그래도 셀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다행인데 수의 거래 흐름은 좀 어떻습니까? 네, 수익 지난 한 달 동안 40% 넘게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결국 오늘 2달러 아래까지 가격이 내려가면서 1.99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시가총액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상위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좀 규모가 있는 메이저 코인 중에 하나인데 네. 가격 하락이 굉장히 무섭게 나왔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구간이 될 텐데요. 1.99달러대 가격 지금 현재 형성돼 있는데 1.95에서 2달러를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아예 반등에 대한 시나리오가 무효화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달러의 지지를 잘 받아주고 났을 때 네. 추가적으로 2.2달러의 핵심 회복선을 돌파해주고 나서 2.4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차트에서도 일단은 2달러
2달러의 지지가 만약 무너지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삼각형 지지선 근처로 올라갈 수는 없지만 반등하게 된다면 2.5달러 돌파 이후 다시 한번 3달러까지의 가격 회복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위는 그래도 삼각 수렴하는 모습이라서 반등을 하면 크게 반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수위 살펴봤고 다음으로 솔라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는 어떤 시청자분께서 신청을 해주셨는지 땅비니님 솔라나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솔라나 관련해서는 지금 시간상 좀 차트적 관점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솔라나 메타 차트와 알파 차트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을까요? 오늘 굉장히 강 기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네.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일단 네. 메타 차트에서 좀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일하게 지금 셀에 대한 시그널이 메타 차트에서 보여지고 있네요. 네. 가장 최근에 셀에 대한 시그널이 막 나온 상황이고요. 알파 차트로 보는 AR 관측 같은 경우도 일단은 하락에 대한 시그널이 켜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좀 약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솔라나가 지금 뭐 비트코인은 아니죠. 이더리움이나 뭐 여러 코인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차트에서 상에서는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 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은주 기자, 강승혁 기자가 준비해온 알찬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장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슈를 정말 계속해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매일 저녁 6시 저희 코마와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정보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내일도 코마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